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5강에서는 대기대순환하고 대기대순환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16강에서는 편서풍 파동과 제트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서풍 파동부터 먼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상층에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우리가 대기 대순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얘기들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편서풍이 왜 생기는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지난 강의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보시면 일단 고위도 지역은 찬 공기를 갖고 있고 저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밀도는 찬 공기가 더 크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따뜻한 공기 쪽이 등압성 간격이 넓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도에 따라서는 기압이 누가 더 크게 변하느냐? 바로 찬 공기인 고위도 지역에서 더 크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이제 지표면이라고 하고 여기가 고위도,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위도라고 해보면 만약에 여기서의 등압면을 제가 다른 색깔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 지표면 보고는 등압면이 지표면과 거의 나란하다 이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저위도 쪽이 따뜻하고요. 고위도 쪽이 차갑단 말이죠. 그러면 따뜻한 쪽의 등압면이 더 간격이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등압선이 기울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기는 아래쪽이 기압이 더 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디가 고기압이죠? 네, 저위도 쪽이 어떻게 돼요? 더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H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이 L이라고 쓰면 자, 이 경우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압 경도력은 어디에서 어디로 작용하죠? 기압이 큰 곳에서 작은 데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셈인 거죠. 자, 이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정지부터 생각을 하면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기압 경도력이 작용해서 움직이면 그때부터 전향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북반구라고 생각을 하면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점점점 바람이 부는 쪽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그림에서 왼쪽이었다가 점점점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화면 방향 안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X표를 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평양에서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화면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반구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자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힘의 평형을 이루는 상태. 그래서 여기 기압 경도력과 저항력이 똑같다. 이렇게 방향만 다르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윤풍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풍향을 한번 잘 보시면 고위도가 어디예요? 고위도 북쪽이죠. 저위도가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쪽이 서쪽이고 그리고 화면을 뚫고 가는 쪽이 동쪽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모든 바람은 풍향을 불어오는 쪽을 매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 들어가는 쪽으로 X표 해놨잖아요. 화면 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바람들이 다 서풍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층에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말로 했던 얘기가 되겠고요. 좀 깨끗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의 원리가 되는 거죠. 방금 제가 보여줬던 그림이 그렸던 그림이 왼쪽 그림과 같은 거고요. 똑같은 거를 지금 한 번 더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층에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서풍 계열의 바람이기 때문에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대기대순환상에서 중위도의 지표면 근처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층에서 편서풍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편서풍이 파동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동이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파동을 형성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적 불균형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편서풍 파동이 형성이 되는데 이 내용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보니까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씩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열적 불균형만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형의 영향만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드물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차피 각각 나오니까 이 강의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열적 불균형은요. 일단 앞에서 살펴봤던 편서풍이 상층의 편서풍이 약 위도 20도 부근부터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의 열에너지 수송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윤풍의 형태라 그랬잖아요. 그 위도와 나란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남북 간의 어떤 흐름이 차단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남북 간의 기온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열적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이것에 의해서 열평형을 위해서 파동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위도와 완벽하게 나란했던 흐름이 약간 굴곡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굴곡진 흐름들이 점점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아까보다 훨씬 더 굴곡이 심해졌죠. 그러다 보면은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게 되고요. 따뜻한 공기는 더 고위도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때 회전하는 흐름을 보면요. 자, 이렇게 저기압이라고 얘기할 수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찬 공기는 어느 쪽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이 반시계 방 회전이 바로 저기압성 회전이에요. 반면에 고기압은요. 어떻게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시계 방향의 회전이 고기압성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회전 방향 자체가 고기압성을 띠고 있고요. 차가운 공기는 저기압성 회전을 띠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굴곡이 너무 심해지면 결국에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폭이 좁아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찬 공기만 그려놨는데 이렇게 굴곡졌던 찬 공기가 이렇게 굴곡져 있던 찬 공기가 아예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면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따뜻한 공기도 찬 공기 안쪽으로 떨어져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저위도에 있던 열이 고위도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교환이 진행돼서 불균형이 해소되면 파동이 다시 약화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열적 불균형을 통해서 파동의 형성 및 파동이 다시 사라지게 되는 약화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다면은 지형이 있다 그랬죠. 자, 지형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 고등학교에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형에 의해서 결국 나타나는 거는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변수는 뭐냐면 위도에 따라 전향력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는 제목을 위도별 전향력 크기의 변화라고 썼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출발은 지형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지형적 요인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위도에 따른 변화가 흐름이 생겨요. 근데 그 미세한 흐름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위도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전향력 크기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 흐름이 점점점 강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향력의 크기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 말은 뭐예요? 고위도로 이동을 한 거죠. 고위도로 이동을 하면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향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을 합니다. 고기압성 곡률. 이 고기압성 흐름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계 방향의 흐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고기압성 흐름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시계 방향 회전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고위도로 올라가다가 시계 방향 흐름에서 다시 저위도로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저위도로 내려오면요. 남쪽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전향력이 다시 약해지게 되죠. 이동하면서. 그러면 저기압성 흐름이 발생해요. 그 말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북쪽으로 이동하면 첫 번째 경우랑 똑같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다 보면이 이 파동이 점점점 강화돼서 눈에 띄게끔 편서풍 파동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전향력이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아예 위에다가. 자,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가 고위도, 여기가 저위도입니다. 그러면 전향력의 크기가 누가 크다 그랬냐면은 당연히 같은 상황에서는 고위도의 전향력이 더 크니까 전향력은 지금 북반구로 지금 생각하고 그리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데 저위도보다 고위도의 전향력이 더 커서 화살표를 더 길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직선으로 가고 싶지만 이 전향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힘의 차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회전한다고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고기압성 흐름이 생긴 거죠. 시계 방향의 흐름. 자, 그러면 반대로 저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위도. 자, 저위도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할 수 있죠. 자, 저위도로 가는 경우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북반구를 생각을 해보겠을 때 어느 쪽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전향력의 크기 마찬가지로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약간 단순하게 이 빨간색으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바람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의 흐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회전 방향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회전하는 셈이죠. 힘의 차이에 의해서. 그럼 그건 뭐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 보라색으로 그린 거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밀리는 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워졌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고기압성 흐름이 생기고 저위도로 갈수록 저기압성 흐름이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게 이제 기상청에 있는 제공되고 있는 일기도인데요. 이 보시면 상층 일기도인데 300헥토파스칼, 500헥토파스칼이니까 편서풍 파동의 형태가 좀 잘 보이죠. 그래서 편서풍 파동은요, 보통 파장이 한 수천 킬로미터 되고요. 3개에서 6개 정도의 파동이 지구 전체 둘레를 감싸면서 이동을 합니다.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해요. 일단 왼쪽은요, 기압골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상층 기압골, 이렇게 곡선으로 가다가 기압골,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나타난 거 잘 보이고요. 오른쪽은요, 뭐가 보이냐면은 오호츠크의 주변에 파동으로부터 분리된 찬 공기, 저기압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자, 요거는 지금 미국의 위성에서 촬영한 속도 벡터, 바람의 속도 벡터를 분석한 데이터예요. 왼쪽을 보시면 상공의 어떤 그 파동의 형태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분리되어 있는 공기 덩어리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편서풍이 파동의 형태로 나감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도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열 수지 평형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첫 번째 열적 불균형에 의해서 설명했던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상의 저기압 및 고기압 발달과 소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날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두 번째 거는 이번 강의 맨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서풍 파동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모든 교과서에, 대부분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 실험 가지고 질문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험 장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얼음물을 넣고요. 물론 물을 넣은 다음에 얼음을 집어넣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는 일반적인 물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여기 이렇게 회색깔로 되어 있는 요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 뭐냐면은 열선이에요, 열선. 그러니까 수조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위에서 봤을 때 보면은 가장 안쪽에는 찬물을 만드는 거고요. 바깥쪽에는 가열을 해줘서 뜨거운 물을 만듭니다. 따뜻한 물. 그리고 중간에는 반짝이 가루를 넣어줘요. 이 반짝이 가루를 넣어주는 이유는
나중에 실험을 했을 때 물의 흐름을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보기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얼음물을 낳는 곳이 극지역이고요. 바깥쪽에 따뜻한 물로 가열한 게 적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쯤이 중위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지구를 자전축이 있으면 맨 위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은 가운데 극지방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원에 해당되는 게 적도 부근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실험 장치를 만든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자, 실험을 했더니 회전을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바로 수면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대류가 관찰이 됩니다. 이유는 바깥쪽이 따뜻하고요, 안쪽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기온차에 의해서 대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류가 일어나는 것만 반짝이 가루의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바깥 원통의 가열과 안쪽 원통의 냉각에 의한 대류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에 의한 효과가 두 가지가 같이 복합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회전할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빠르게 회전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편서풍 파동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빠르게 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A지역은요. 이 바깥쪽이 따뜻한 저위도니까 따뜻한 공기가 극지역으로 올라가는 형태, 즉 고기압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 반면에 B는 저기압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면 왜 편서풍이 파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첫 번째, 차갑고 따뜻한 이 온도 차이엔 열적 불균형과 회전에 의한 효과. 근데 결국 이 회전에 의한 효과는 고위도로 갈수록 전압력이 커지는 이 효과에 의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명확하게 아주 잘 나타내려면요. 물의 온도 차이하고 회전 속도를 아주 잘 조정해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편서풍 파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트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트류는요. 일단 정의는 대륙권 계면 부근에서, 그러니까 대륙권 꼭대기죠. 편서풍의 중심 축을 따라서 나타나는 좁고 강한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대륙권 계면 부근에서 생기고요. 풍속이 굉장히 빠른 흐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륙권 계면 부근이라는 건 높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트류는 어디서? 대륙권에서 가장 꼭대기에서 생긴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남북 사이의 온도 차이가 가장 큰 곳에서 나타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수평 방향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상층으로 갈수록 등압면의 기울기가 더 큽니다. 그러면 기압 경도력이 더 큰 거죠. 그러면 풍속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대륙권 계면 부근, 즉 대륙권은 꼭대기에서 나타나는데 남북 사이 온도 차이가 가장 큰 곳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제트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대전선 제트류하고 아열대 제트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한대전선 제트류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한대전선대, 즉 다른 말로 하면 위도 60도 부근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지표면 부근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극지방에서 찬 공기가 오고요. 30도 부근에 저위도,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따뜻한 공기가 와서 둘이 만나요. 그러니까 위도 60도 부근은요. 기본적으로 온도 차이가 남북 간에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압 경도력이 크고요. 당연히 강한 제트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위도로 치면 60도 부근에서 가장 강한 제트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한 거고요. 상층으로 갈수록 기압 경도력은 점점 커지죠. 기울기가 커지니까 그래서 대륙권 계면 부근, 대륙권의 꼭대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열대 제트류가 있죠. 이 아열대 제트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대전선 제트류보다 강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왜 제트류가 발생을 하냐면 어쨌든 다른 부분보다 풍속이 빠른 거고요. 여기는 지금 60도 부근처럼 뭐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모이는 지점은 아니에요. 오히려 30도 부근은 지표면에서는 서로 각 위도로 고위도와 저위도로 각각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여기가 세포가 끊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세포가 끊어진다는 건 결국 뭐죠? 그 부분에서는 위도와 나란한 흐름을 갖게 되는 거죠. 지표면에서의 어떤 바람의 흐름들이. 자, 그 말은 뭐예요? 남북권의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위도 60도 부근보다는 덜하지만
다른 위도에 비해서는 남북 간의 기온차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트류가 생기고요. 이거를 우리는 아열대 제트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대전선선 제트류는 고위도 한대전선 때 위도 대략 60도 부근의 대륙 공급에서 생기고요. 이제 계절별로 한번 보면요. 남북 간의 기온차는 겨울철에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적도 부근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고위도 부근은요,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기온차가 겨울에 더 커요. 그래서 겨울철에 훨씬 더 제트류의 풍속이 더 세고요. 그러니까 풍속이 세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넓게 이렇게 사행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전반적인 어떤 위치는 여름철에는 조금 더 북상하게 되고요. 겨울철에는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열대 제트류 마찬가지고요. 한대전선 제트류보다는 풍속이 약하지만 남북 간의 기온차가 있어서 생긴다. 마찬가지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원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면은 제트류가 한대전선과 아열대 제트류 두 가지라고 말했지만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두 개가 합쳐지는 영역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나기는 한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트류의 계절 변화를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계절에 따라 평균한 제트류의 풍속, 이 동서방향 분포를 봤는데 한대전선 제트류하고 아열대 제트류의 구분이 사실은 뚜렷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위도 60도 부근에서의 한대전선 제트류, 그 다음에 30도 부근이 아열대 제트류라고 했는데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 여름에도 그렇고요, 겨울에도 그렇고 확실하게 구분돼가지고 나타나지 않죠. 두 개가 있다는 게.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를 모두 봤을 때 겨울철 중위도의 대륙 건개면 부근에서 제트류의 풍속이 가장 큽니다. 그죠? 여름보다는 겨울이죠. 그래서 여기도 남반구도 겨울이 40인데 여름에는 뭐 20. 북반구도 뭐 한 15인데 겨울에 40. 이렇게 해서 남반구, 북반구 상관없이 겨울에 훨씬 더 풍속이 세다. 그 다음에 적도와 극지역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조금 나타나는 게 보이죠. 여기 마이너스로 된 게 동풍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떤 제트류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편서풍 지대라고 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위도 20도 이상인 경우에 편서풍이 잘 만들어진다고 상층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아닌 지역에서는 약간 동풍 계열의 바람이 조금은 나타나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 부분에서 동풍이 왜 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이 편서풍 파동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상에 있는 날씨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우선 기압 마루, 기압 고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고선이 고위도로 올라간 부분,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부분이 기압 마루고요.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바로 기압 고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면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게 기압 마루고요. 아래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게 기압 고리죠. 그러다 보면은 기압 마루 부분을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곡률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을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고기압성 경도풍을 형성하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기압골은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가면 곡률을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저기압성 경도풍을 형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풍속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죠.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기압 경도력이 같고 위도가 같다면은 훨씬 더 풍속이 빠르다 그랬어요. 그래가 결국 기압마루에서 기압골보다 풍속이 빠른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압마루에서 풍속이 빨랐는데 만약에 기압마루에서 기압골로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결국 요게 한 대략 중간쯤에서 곡률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압성에서 저기압성으로 하면 풍속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므로 막 달려왔던 애가 이 중간쯤에서는 갑자기 느려지니까 정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모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공기가 모인다는 걸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대로 저기압성 경도풍으로 천천히 가다가 여기서 곡률이 바뀌면 고기압성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속력이 갑자기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던 애들이 갑자기 앞쪽으로 빨라지니까 공간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공기의 양이 줄어든다. 즉 퍼져나간다. 다른 의미로 발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압골을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기압골 서쪽에서 공기가 수렴을 하고요. 기압골 동쪽에서 공기가 발산하는 형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상층에서 공기가 수렴하면요. 이 수렴한 공기들은 어디 가겠어요? 더 위에 상층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상 입장에서는요. 상층 수렴하는 층 밑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층에 발산하는 지역에서는요. 공기가 모자라죠.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끌어당깁니다. 즉 지상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상층이 수렴하면요. 결국에는 지상에는 고기압이 발달해요. 왜? 상층에서부터 하강 기류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상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죠. 그럼 기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상층 발산하는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지상 입장에서 공기가 부족해졌죠. 그래서 저기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상층의 기압골도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지상의 고기압과 저기압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통 이동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층 대기의 파동과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상의 일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 뭐예요? 상층에서 수렴 발산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편서풍 파동에 의해서 이 굴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지상에서의 고기압과 저기압은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상층과 지상에서의 속력이 사실은 달라요. 상층은 지표면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층에서의 속력이 지상보다는 빠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서 항상 뭐 상층에 수렴을 하게 되면은 지상에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고기압을 유도하긴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의 고기압, 저기압도 무조건 상층의 배치에 의해서만 딱 결정되는 게 아니죠. 지상의 상황에 따라서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상의 상황에 따라서 생기고 상층의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데 이게 위치가 맞을 때는 훨씬 더 잘 발달된다는 거죠. 즉 지상의 고기압 위에 상층 수렴지대가 있다면 이 고기압은 계속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상층에 발산하는 지대 밑에 지상의 고기압이 위치하면요. 어떻게 돼요? 상층으로 공기를 땡겨가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공기를 빼앗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고기압은 금방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층의 어떤 수렴과 발산의 위치에서 지상의 저기압과 고기압이 유도되기도 하지만 이 지상의 저기압과 고기압은 상층에 의해서만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죠. 지상의 상황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잘 맞았을 때만 지상의 고기압과 저기압이 잘 발달할 수 있다는 거고 위치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게 금방 소멸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지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200헥토파스칼, 중간이 500, 가장 아래가 지상일기도예요. 그래서 맨 위에는 제트류의 형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500에서는 보통 편사풍 파동의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발산, 수렴, 발산, 수렴 위치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분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의 기압골 서쪽과 그다음에 동쪽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상층 수렴하는 지역이 있고 상층 발산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층 수렴하는 지역이 여기쯤 있죠? 여기 고기압이 있어요. 상층 발산하는 지역이 있죠? 여기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잘 맞으면 어떻게 된다? 이 저기압과 고기압이 잘 발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상층 수렴과 발산 영역에 지표면에 있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더 잘 발달할 수 있다. 위치가 맞으면. 근데 반대가 되면요. 이게 금방 또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편사풍 파동과 제트류 그리고 이것이 지상의 일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대기 파트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해양 파트로 넘어가서 또 공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